자, 일곱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인구 90억 명 시대,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6강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정리하면서 인구 90억 명 시대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인구 90억 명 시대를 지나는 시대까지 이끌어갈 텐데,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인프라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사조에 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가 이에 적합한 인재를 교육해낼 수 있는지,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과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준비 상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죠. 먼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인구적 요소입니다. 역사에서 인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지난 6번째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물론 예외도 있었죠. 16세기, 15세기에 네덜란드가 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유럽의 패권을 지배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스위스가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공헌을 하면서 이 세계의 지적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는 적정 인구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민족이 이 세계의 발전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인구 90억 명 시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남한 5천만, 북한 많이 잡아서 2,500만, 합치면 7,500만인데 남쪽도 북쪽도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남쪽을 살펴보면 1958년도에 100만 명 이상의 출생자들이 있었는데요. 2017년 작년에 35만 7,500명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출생자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일이죠. 작년 12월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 현재 남북한 합친 인구수로 따지면 세계 랭킹 15위 금방 왔다 갔다 할 텐데요. 현 상황대로 그대로 가게 된다면 2040년 정도 되면 인구의 증가 속도에 우리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3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일본은 사실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갑자기 인구가 급감하는 걸 위기로 느낀 일본 정부가 꾸준히 그 출산율 증가를 위한 투자를 했었죠.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1988년도에 시작했지만 2005년도에 출산율이 1.16으로 최저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집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현재 1.5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1.08명을 찍은 다음에 잠시 1.17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인구 90억 명 시대에 모든 산업적인 면이나 지적 경쟁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많이 걱정이 되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은 감소를 하고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도 감소해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현재 우리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인프라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에서 중요한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업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이 ICT 기반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지능, 우리가 IoT,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초지능 컴퓨터 기술이 얼마만큼 우리가 갖춰져 있는지 한 가지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이 초지능화된 컴퓨터를 컴퓨터와 컴퓨터, 또 컴퓨터와 사람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ICT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와이파이도 우리가 전국에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와이파이가 전국에 무료로 깔리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가 산업들이 어떠한 것들이 창출될지 모르고, 또 거기서 창출된 산업이 또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지,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죠. 이런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그런 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산업 구조도 경쟁력 있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경쟁력 있게 기본적인 건 갖춰졌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력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도 6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가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 위에 어떠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사회를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한 때이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투자 역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 일반적인 성향상 창의적이고 도전적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 정책이 일관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의 붐이 일어났었지만 금방 또 사그라들었고, 이제 다시 이걸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믿고 기다려줄지, 그건 참 모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성향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또 단기적 성과에 열광하는 그런 국민적 성향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 번째 인프라 요소로는 과학기술 요소가 있죠. 새로운 창조 원리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을 얼마만큼 그 나라가 갖추고 있느냐를 우리가 말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인 투자적인 비율로 따지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노무현 정권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그런 결과로 GDP 비율로 따지면 세계 최상위권에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현대과학에 대한 역사가 짧아서 연구의 질적 수준 경쟁력은 세계 20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인력 확보 능력이 우리나라가 많이 뒤져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훈련이 우리 사회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뛰어나게 과학기술 능력을 가진 인력들을 확보하는 건 우리가 40위권으로 밀려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콩, 스위스, 미국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따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술 집약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우리가 상당히 좀 낮고요. 기업의 혁신 역량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고요. 또 산학 연구소, 학교, 산업체 연구소 간의 지식 공유 비율도 전부 다 낮은 순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과학기술 교류에 폐쇄적이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 상당히 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과연 우리가 90억 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90억 명 시대로의 진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사조적인 측면입니다. 유럽에서는
16세기 데카르트가 실증론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자라고 하는 사조가 전개되죠. 그걸 통해서 과학적 발전이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사상적 사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과학 발전의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15세기 베니스 근방 부자들이 예술과 과학 발전에 투자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죠.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를 만들어냈고 또 그것이 유럽 사회에 전파되면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진 자들의 사상 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 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죠. 우리나라 저변에 흐르는 사회 풍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우선주의, 물론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가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런 국가 우선주의와 성장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속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어떤 개인의 권리, 균등 분배, 평등의식이 강화되면서 어떤 독창적인 창의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이게 모든 것들이 단기적 투자에 머물게 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사회 풍조를 자리 잡게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분단의 극한 대립이 이제 체질화되다 보니까 차이를 다름으로 포용하지 못한 파벌의식들,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문화 예술계에서도 창의성이 빛나야 하는 그런 분야에서조차도 파벌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느 쪽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향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한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청년층들의 도전의식이 많이 사라져 버린 거죠. M4 시대니 뭐 무슨 포시대니 하면서 청년들이 안전 지향형 미래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 역량은 굉장히 우수하죠. 문화적 윤리적 소양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다행스럽게 이제는 문화적 윤리적 소양이 우리가 미래 사회, 미래 과학 기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환경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또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을 복원하는 이런 쪽으로 발달하지 않는 기술들은 이제는 90억 년 시대에 과학기술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 사회 발전이 이런 문화적, 윤리적 소양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윤리적 소양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요. 그렇지만 또 자연환경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 문화적 소양을 통해서 훈련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측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고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한때는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사회, 대학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 여전히 문서의 정당성에 몰입을 하죠. 문서로 기록된 것들은 무조건 믿어야 되고 그 문서가 이해가 안 되면 문서가 혹시 잘못 써져 있는지 의심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문서를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 우리 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재들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 영재들을 길러내고 영재들이 그러한 독창성 있는 생각을 발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 이러한 놀이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나 융합적 사고의 교육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국제 유학 시장에서도 우리가 외국에 내보내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한다면 겨우 1명 미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아주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교육부도 상당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통제하는, 그러니까 통제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죠. 교원 평가도 업적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 교수를 평가할 때도 뭐 직급별로 연공서열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업적 위주의 평가가 학생들과의 접촉,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력이나 스토리텔링 그런 능력을, 대화의 능력을 협의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낼 기회가 없게 만들고, 또 연공이 쌓이면 교수들이 업적을 생산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니까 교육도 업적 생산도 잘 안 하게 되는 이런 우리 교육 풍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갈 인구 90억 명 시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역시 우리가 무엇을 보완을 해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두 그룹에 설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고, 또 우리 시대가 도전 정신에 충만한 이러한 사조가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제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국방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경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00년도 이후 국방비가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450조 원 이상이 소모가 됐습니다. 이건 연간 25, 6조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가 전체 과학기술 투자가 연간 16억 원 정도에서 2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전체 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비용보다도 더 많은 돈이 국방비에 투입되고 있는 거죠. 또한 인구 많은 청년들이 20대에 패기발랄하고 창의력이 넘쳐야 되는 이런 시기에 20개월 이상을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항상 국민들의 불안이, 안보 불안이 누적이 되고, 또 이런 누적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의 영역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좀 하게 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적대적 문제, 적과 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역시 남북 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도 조달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청년 시절을 보냄으로써 도전 정신도 키울 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잘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구 90억 명 시대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체득하고 경험한 분쟁 해결 능력, 분쟁 조정 능력은 이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분단 문제를 지혜롭게 평화롭게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그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분단이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배의 법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분배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내는 일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통일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북한의 주민들조차도 동의하고 그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로 돼서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일이 제일 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산 가능한 인구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 정책을 강화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산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는 경우 우리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설령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출산 정책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 고령 인구의 노동 인구 전환 문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 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선에 육박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령 인구가 생산 인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산업을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 노동시장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을 증대하는 일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노동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계화, 자동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산업 생산 체계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우수 노동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좀 합니다. 가장 이민의 폐쇄적이었던 일본조차도 적극적으로 우수한 노동 인력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이 우수한 노동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런 정책들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육의 변신입니다. 우리 교육이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환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갖춘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미래 사회, 인구 90억 명 시대를 넘어서 100억 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상상력, 또 그것들을 이야기로 꾸며내는 능력, 이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개성과 역량에 맞는 사회적인 역할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국민 의식도 변환이 필요가 합니다. 핀란드의 교육체계의 예를 보면 개성과 역량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한 분야의 사회에 종사하게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그 종사하는 것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만드는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인성, 특히 영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리더십과 폴로우십이 자연스럽게 동등하게 평가되는 이러한 교육이 우리 교육 속에 녹아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많은 대안학교들 중에서 SDC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들의 역량, 인성 강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 대안학교들 중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본적인 풍부한 교양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분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세인트 존스 컬리지 같은 그런 교육의 예들이 우리 교육의 예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이 자연 친화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구와의 화해, 지구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던 산업을 경영하던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자연 친화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걸 키우는 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끌어갈 90억 명 시대의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인재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과연 인구 90억 명 시대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끌어내고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경제적 또 사상적인 지도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구와 화해하는 방법, 또 그런 것들에 기반한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추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